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 사할린과 안양한라가 각각 대명 킬러 웨일즈와 오지글스를 상대로 시리즈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사할린 대 안양한라의 플레이오프 파이널은 공식 취소됐습니다. KHL에서는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16개 팀이 모두 가려졌는데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의 매치업은 정기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됐습니다. 무려 31건의 트레이드와 함께 올 시즌 이적 시장이 마감된 NHL이었습니다. NHL 각 팀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3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35회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 27일 목요일 235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국가 비상사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크시고 어려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분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박임찬 PD님이 지난주 목요일 밤에 유즈노살린스크로 떠났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돌아오셨는데 네. 출국할 때와 귀국할 때 나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공항에서부터. 네. 참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 각별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좀 빨리 좀 진정이 돼서 모든 게 좀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이야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팟빵 댓글인데요. 북1223님 2월 22일 토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저는 NHL 소식이 궁금해서 이 팟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엔 NHL 소식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스킵하고 듣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NHL을 따로 빼서 1부, 2부로 만들면 안 됩니까? 요즘엔 NHL 소식도 별로 없더군요. 좀 아쉽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비하인더넷에 대한 NHL 팬분들의 이런 아쉬움은 처음은 아닌데요. 제작자로서 박힘찬 PD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방송을 하는 취지가 어떻게든 아시아리그와 국내 아이스하키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언급을 하기 위한 방송인데 이것만 하면은 인지도도 많이 없고 흥미도 많이 떨어지실 테니 NHL에 묻어가자, KHL에 묻어가자. 아직은 국내에서 NHL 팬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절대적이죠. 네. 그렇다 보니 묻어가자라는 전략이고요. 하다 보면은 NHL 앞부분 듣고 그냥 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아시아리그 팬분들도 아시아리그 파트만 듣고 그렇죠. NHL 스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거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귀찮으면 다 듣지 않으실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거고요. 귀찮으시겠지만 이왕 들으시는 거 아시아리그나 국내 파트도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네. 아시아리그 아시아 쪽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KHL까지 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제대회, 국가대항전 등등. 윤석 기자님이 속속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하키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시니까 같이 들으시면은 또 NHL 즐기시는데도 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여유는 여건이 된다면 NHL 팟캐스트를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이스하키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코너라든지 에서도 상당 부분 또 NHL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고 이제 아시아리그도 끝났고 다른 리그들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점점 이제 NHL 비중이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비하인드 나잇을 즐기시면서 NHL 팬분들이 이제 뭐 아시아리그라든지 KHL이라든지 좀 다른 리그에도 좀 눈을 돌리시고 국내 아이스하키 좀 저변이 참 어려운데 국내 아이스하키의 좀 저변을 늘리고자 네, 저희가 뭐 가장 그런 취지를 큰 이유입니다. 갖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K허브님 26일 수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아시아리그는 이렇게 끝이 났네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승이 취소되다니 사할린과 한라의 피튀기는 진검승부를 기대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힘찬 PD님, 태범 아나운서님, 현섭 기자님 이번 시즌도 세 분 덕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남은 NHL 일정과 세계선수권 올림픽 예선까지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어제 준결승에서 신상훈 선수의 결승골 장면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첨부해 주셨습니다. 2월 25일 한라와 오지의 3차전 신상훈 선수의 결승골 순간의 그 사진 찍으셨군요. 이 경기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찍으셨나 저는 좀 궁금한데 아주 그 결승골 그 순간을 찍으셨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아시아리그가 모두 끝났습니다. 플레이오프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는 발표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사할린과 한라 파이널 붙으면 정말 재미있는 시리즈를 기대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뭐 남은 이야기 말씀 주신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리그 또 즐기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2월 17일 월요일에 저희 지난해 녹음 중에 댓글 주셨습니다. 토론토 이번 시즌 진짜 최악이네요. 수비랑 골리의 환장의 파티. 버팔로전 1분 30초 만에 3골 먹히는 걸 보고 그만 샷건을 쳐버렸습니다. 카일 두바스 단장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타바레스, 마너, 매튜, 닐랜더, 하이먼 이 5명 중에 한두 명을 팔고 A급 수비수를 데리고 왔으면 합니다. 카드리와 베리를 바꾼 것처럼요. 프레데릭 앤더슨도 좀 팔고 다른 골리를 영입하든가 키우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감독이 바뀌어도 문제가 바꾸지 않는 걸 보면 선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타바레스는 캡틴이고 나머지 4명은 프랜차이즈라서 아껴두기에는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팀... 이게 2월 17일 댓글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론토 팬분들이 요즘 많이 신경이 안 좋으시죠? 그 토론토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유튜브에 프란시스 기원님도 18일 비슷한 시점에서 댓글 주셨습니다. 자이체프 저지를 사셨었군요. 유유 그러게요. 립스 시절엔 월드컵까지 출전했다만 체리 영감과 팬들한테 샌드백 수준으로 까였고 구단이 일찍 포기했죠. 슈퍼맨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혹시나 있는데 벌써 마킹 파셨다니 정말 러시아 키를 좋아하시네요. 지금은 큰 부상을 당해 안 보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이견 없이 예쁨 받는 선수 1순위일 겁니다. 모든 이 한마음으로 조기 계약을 희망하고 있고 저 또한 65번이 기억에 남는 번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 리뷰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프란시스 기원님이 26일 수요일에 댓글 또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팬질하지만 메이플립스 참 요상한 팀이라니까요. 자기네 잠보니 운전사를 못 뚫더니 템파는 또 이기고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베리 안 판 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바스 단장은 하위 픽 하나 얻겠다고 엉뚱하게도 레너 연봉 보조는 왜 해준 건지 셰이를 영입하고 싶었겠지만 캡처리 비용으로 1픽을 공짜로 줬었네요. 댓글 주셨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에 대한 두 분의 댓글을 한꺼번에 봤는데 일단은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HL 핫앤낫을 대체하는 코너로 이현습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고 토론토 이야기 나옵니까? 예, 토론토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전에 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미국 매니아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 팔고 A급 수비수 데려온다. 요거를 이제 실현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데려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토론토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내하실 수 있을 거라면은 추천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토론토의 가장 큰 강점이 없어진다. 이제 터베리스 매슈스의 이 원투 센터 그리고 마너 선수의 득점, 닐란데르 선수의 득점 이런 부분 이런 선수 부분을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날아간다는 걸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요거로는 이렇게 바꾸는 건 그렇게 이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론토 경기를 조금은 눈여겨봤는데 안데르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결코 단언코 말할 수 있는데 수비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A급 수비수가 필요한 건 맞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이제
줄기차게 이제 토론토를 언급을 할 때 드렸던 말씀이고 셧다운 역할을 할 만한 수비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수비 같은 근데 그 A급 수비수를 데려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5명 중에 뭐 한 2명을 팔면서 데려온다. 요 시나리오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점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유계약이라든가 픽이라든가 아니면 좀 유틸리티 선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안데르센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같은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뭐 마크맨을 잃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특히 홀 선수가 참 많이 참 불안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패스 뭐 리바운드 이제 이 선수들을 막아줘야 될 선수를 못 막아준다라든가 아니면은 힘에서 쭉 밀려가지고 그냥 네트 앞에 리바운드를 그냥 뭐 눈 뜨고 뺏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참 전반적으로 수비 부분에서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느 골리든 실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새로운 감독이 온 다음에 좀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 원상 복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의 단점은 굉장히 이제 선수들이 그 흐름 분위기를 많이 이제 분위기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머진 선수가 한마디 조금 불평하니까 갑자기 또 경기력이 달라졌다가 안 그러면 또 이제 경기력이 쭉 미끄러지고 이런 식의 뭐랄까 너무 분위기에 휩싸이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나쁘게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부터 약점이랐던 부분이 전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안타깝고 뭐 데드라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이체프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KHL에서 조금 활약하다가 넘어간 선수들은 조금 그 구매 리스트에서 빠르게 올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KHL부터 이제 좀 많이 지켜봤었던 자이체프 선수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헤예프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아방가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고 자이체프 선수는 체스카에서도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갔고요. 미헤예프 선수에 대한 그 좀 어떻게 보면 뭐 별 중요하지 않은 트리비아인데 미헤예프 선수 원래 이제 러시아에서는 66번을 달았었습니다. 이제 주니어 때부터 계속 66번을 달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북미로 넘어오면서 65번으로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평소 때 쭉 달던 이 번호를 바꾼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66번 달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마리오 르미에 선수의 그 좀 전설적인 번호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상 좀 암묵적으로 66번 같은 것도 잘 안 달죠. 99번 뭐 전구단 영국 걸반이어서 그런데 사실 66번도 거의 뭐 전구단 영국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달아요. 이 번호를 달라면 달 수는 있는데 좀 부담되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 그래서 뭐 65번을 단 것도 어느 정도 있겠고요. 뭐 모르죠. 또 뭐 재계약하고 66번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예전에 쭉 달던 그러니까 선수 시절 동안 평생을 쭉 함께 해왔던 66번을 바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화제의 뉴스였죠. 캐롤라이나의 긴급 골리로 출장했던 데이비드 아이레스 씨. 에어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원래는 에어스? 데이비드 실제로 에어스. 이제 발음은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여기 이 사람 이름 어떻게 읽어야지 이랬는데 미디어 쪽에서는 에어스라고 그렇군요. 이제 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요런 거 별로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는 경기력에서 진짜 최상의 경기력을 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뉴스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시데렐라 스토리고 뭐 누구나 한 번씩 다 꿈을 꿔왔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기 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 그리고 또 NHL 입장에서는 좋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 플레이오프 좀 이제 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약간 미디어 그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한번 나오면 한번 빡 불붙이기 딱 좋거든요. 뭔가 이 스토리가 되는 그렇죠.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나왔는데 팀이 이겼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좀 더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8세이브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지만은 그 하면서 캐롤라이나가 이제 경기를 계속 벌려갔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네. 처음 들어오자마자는 바로 이제 2골 먹히면서 불안불안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캐롤라이나가 좀 빠른 시점에 계속 점수를 쌓아 나가면서 다시 이제 또 복구하기는 어렵게 됐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경기 흐름 자체가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 좀 지키기 쉬웠던.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또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야 지금 골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뛰어라 이런 식으로 주머니 들어가면은 뭐 평소 때보다 더 열심히 뛰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칭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한다든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120%의 그런 그 좀 배수해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어느 정도는 좀 기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결과에. 캐롤라이나의 또 승리의 배경에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박김철 PD님이 이 뉴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데렐라 스토리 저는 좋아하고요. 네.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거기다가 있죠. 이 나이 많은 꼴리의 일반인 사실 선수는 아닌데 지금 저보다 4살 형인데 42세. 아무튼 뭐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이런 거 꿈꾸실 거예요. 비현실적이긴 하나.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었고 이제 저는 살린에서 그 2차전을 앞두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부스터 코치가 너 어제 NHL 이거 봤어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뭐 캐롤라이나랑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잠보니 기사가 나와서 골리 뛰었는데 이겼다. 그래서 그래 뭐 그렇구나 했는데 야 너도 골리라며 맞지? 하니까 나도 골리라고. 그래서 나도 2차전 준비돼 있다고. 혹시나 준비가 되어 있다. 혹시나 필요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경기장 넘어갔는데 이제 이바노프 꼴리는 팀 선수단보다 먼저 가서 이제 몸을 푸고 경기를 준비하는 루틴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긴 화제였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바노프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꼴리가 나왔더라 해서 아까 부스터랑 얘기했었어 하는데 다치면 내가 나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시아리그도 규정상 그렇게 출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단장님 또 현장에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아시아리그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있으면은 좋긴 할 텐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무대라면은 최고의 경기력이 나와야 되고 최고의 경기 속에서 또 열광하고 즐거워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특이하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이머전시 상황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겨요. 하는 거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리그도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보면은 꼴리 한 3명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참 그 프란시스 기원님 말씀처럼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진짜 참 이 묘한 결과. 자기네 팀 AHL 팀의 정빈 기사인데 연습 골리로도 이제 그 팀이랑 연습도 합니다 가끔씩. 근데 그 다음 날 그래서 팀이랑 같이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토론토랑 같이 연습을 또 한 사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좋은 스토리긴 해요. 좋은 스토리고 좋은 이벤트인 거는 맞는데. 말 그대로 마케팅을 위한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위한 이벤트인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필요는 없죠. 1년에 한 번 너무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일이니까. 근데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브 포스터 씨, 스콧 포스터 씨, 시카고 블랙호크스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거는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뭐 미디어 인터뷰하고 뭐 이제 MBC도 불려가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방송 출연 많이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핫 이슈 스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NHL 입장에서 참 잘된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랄까 데드라인 이런 거는 사실 보는 사람만 중요한 뉴스고 네. 이게 뭔가 NHL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뭔가 좀 그 미디어 주목도도 좀 낮고 한데 이런 거 빵 터지면은 그냥 또 한 번 더 이 뭐지 하면서 일반인들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린 정책 규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목적도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났을 때 대비가 되는 네, 실제로 네. 규정이고. 근데 팬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사는 다른 종목 팬분들이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시즌 후반 때에 부상도 많이 나는 타이밍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뭔가 빡 하고 나와서 뭐 경기 승리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네, 그 시기에 한 번 더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뭐 딱 시기적절한 규정이고 적용이 된 거죠. 네. 토론토 이야기로 쭉 이어가다가 뭐 화제 뉴스까지 또 언급이 됐네요. 두 분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갑니다. 형노님 27일 목요일 오늘 댓글 주셨어요. 트레이드 마지막 날 역대 최대 많은 트레이드가 벌어졌네요. 캐피탈은 헵스 가서 폼이 올라온다던 코발츠크 선수가 싼 값에 오게 되었는데 킹스 때만큼이나 플레잉 타임이 줄어들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수 스타일이 아이스 타임이 높을수록 잘한다고 한다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또한 산호세에서 수비수 딜런이 와서 지난 일요일 펭귄전에서 플레이를 보면 적응을 벌써 한 것 같네요. 오베치킨은 700골도 넣고 이제는 캐피탈이 프롭에서 이번 트레이드가 좋은 트레이드였는지 아닌 게 알게 되겠지요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네, 트레이드 정말 이번 그 이적 마감 시장은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해보겠고 저쪽 코발추크 선수가 또 팀을 옮겼다는 거. 예. 네. 코발추크 선수가 또 옮겼고 결과적으로는 그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세대라고 이제는 말해야 되는데 팀 세대를 좀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했었던 코발추크 선수랑 오베치킨 선수가 같은 팀에서 이제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아닌 그리고 올스타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이제 같은 팀에서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보니까 뛰게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3라인에서 뛰게 되고 엘레르 선수랑 하겔린 선수랑 이제 조합을 맞추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근데 조금은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리어던 감독이 어지간히 코발추크 선수를 잘 쓰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조금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첫 경기 이제 들어온 첫 경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파워플레이 스페셜 3라인에서 이제 득점원이라든가 파워플레이 스페셜 유닛으로 이제 주로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워싱턴 캐피털스는 1라인 파워플레이 유닛은 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발추크 선수를 여기다가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워플레이 2라인인데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 1라인에 굉장히 큰 의존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포인트 포지션에 이제 코발추크 선수를 넣는다. 그러니까 오베치킨 선수 자리죠.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워플레이 되면 오베치킨 선수가 거의 2분 내내 나와 있어요. 거의 2분 내내. 거의 진짜 2분 내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디다 놓고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 그리고 이븐 스트렝스에서는 그다지 생각보다는 조금은 지금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좀 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팀 체제에 조금은 적응을 해야 될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첫 경기 한 14분 정도 이제 기용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딱히 막 몬트리올 처음 들어왔을 때 좋았다라는 느낌도 안 났어요. 이 경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좀 더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데려온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 부분 좀 보조적인 역할로 데려왔기 때문에 뭐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고 딜런 선수 영입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딜런 선수를 칼슨 선수와 같이 이제 묶을 줄은 전 좀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의외였어요. 근데 어쨌든 딜런 선수도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잘 됐는데 왜냐면 미할 캠프니 선수랑 너무 이제 호흡이 좋았거든요. 칼슨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칼슨 캠프니 가고 딜런은 2, 3라인에 넣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칼슨 선수의 좀 랑 묶는 선택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마킨 선수 잘 막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딜런 선수 영입은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캠프니 선수의 영입과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래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팀과 이제 어느 정도 팀이 마련됐을 때는 전력이 마련됐을 때는 큰 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작은 트레이드를 하면서 좀 부족분을 이제 충족시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최근에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는데 캐피털스는 딱 그런 느낌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외의 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잠시 후에 펼쳐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베치킨과 코발추크가 한 팀에서 뛴다는 것만으로 좀 흥미로워하실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긍정적인 공존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노님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링 0.0 링님이 17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신과 미국 여행을 갔을 때 하키 경기와 농구 경기를 보러 갔었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 골스 경기를 보러 가서 그런지 아는 선수들 위주로 보다 보니 농구를 잘 모르는 친구도 재미있게 즐기더라고요. 커리, 탐슨, 그린, 듀란트, 이거달라 등등. 근데 하키는 규칙도 모르고 아는 선수도 없으니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재밌었지만 하긴 저도 평창 때 관심이 생기니 막 찾아봤는데도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꽤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키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하키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가끔 생각해보면 막막하네요. 처음 하키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할까요? 라고 댓글이 끝났네요. 요즘에 뭐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처음 하키를 보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신 경험? 최근에? 항상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알았으면은 하키가 진작에 비행기를 탈출했을 건데. 다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 그건가요? 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농구는 유명한 선수들이 굳이 농구장이 아니어도 노출이 많이 되고 화제가 많이 되는데 아이스하키는 NHL 선수들이 뭐 우리나라 예능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노출 빈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농구만큼의 마이클 조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뭐 웨인 그레츠키를 다 아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런 노출 빈도의 차이일 것 같고 그 노출 빈도는 그 종목의 인지도와 인기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북미 스포츠에서도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뭐 미식축구나 야구나 뭐 농구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죠. 네. 그 정도의 차이만큼의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직접 끌고 가서 경기장 데려가서 같이 보는데 너무 재미없어 한다. 이러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접근을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룰이 어떻고 몇 명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할 때 체인지하고 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저기에 골 넣으면 이겨. 저거 그렇게 저렇게 부딪혀도 돼. 뭐 단순하게 풀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를 직접 대면하고 뭐 친해진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팬사인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 마치고 나서라든가 웜업때라든가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 저 선수 알아. 요런 게 한둘 늘어나다 보면은 좀 더 아이스하키를 스스로 좀 공부하면서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선수와 팬 간의 소통이 중요한 거니까요. 연결고리가 마련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하키 팬분들이 좀 다른 분들도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생각만큼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서진주님 17일 월요일 댓글인데 KHL 경기 수가 늘었나요? 짧은 댓글 주셨어요. 정규리그 팀당 62경기. 일단 지난 시즌과 같고요. 또 같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근데 KHL은 그 리그의 특성상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숫자가 이제 시즌 경기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되는 리그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이제 또 진입을 했다가 빠지는 팀이 또 생깁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KHL 좀 역사적으로 이제 리그를 쭉 진행을 해오면서 빠진 팀들이 꽤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로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17, 18 시즌은 또 올림픽.
있어서 조금 이제 단축 시즌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어쨌든 2시즌 동안 62경기를 하는데 근데 뭐 종전에 60경기 정도 했던 거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종전에는 이제 60경기였거든요, 거의. 네, 그런 거랑 차이가 없고 그리고 2년 전에 56경기 한 거는 이제 올림픽 때문에 조금 단축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진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18일 화요일에 김근태님 댓글. 대명 마지막 경기 누가 봐도 노골인데 심판진들 눈이 좀 안 좋으신가요? 심판도 젊은 심판으로 세대 교체나 아니면 심판진들 시력 검사를 해야 할 듯합니다. 안경을 맞춰주면 그나마 돈이 좀 덜 들까요? 크크크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대명과 사할린의 정규리그 마지막 시리즈에서 50 나왔던 부분을 좀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뭐 보신 입장에서 댓글을 또 주신 것 같아요. 뭐 그 판정에 대한 불만들이 또 많으신 분들이 갖고 계시겠죠. 약간 좀 뭐랄까, 뭐 심판진들이 이렇게 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고 뭐 비판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때로는 이제 팬들의 어떤 이런 약간 조롱 뭐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조롱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판정을 잘 해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팬분들도 좀 뭐랄까 좀 건설적인 비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 터지시겠죠, 물론 뭐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뭐 아쉬운 거는 뭐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조금 건설적인 비난을 좀 해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다. 매너를 지켜주세요. 네. 드립니다. 매너를 좀 지켜주시고요. 네. 예,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인터넷상이고 웹상이라고 해도 예. 똑같이 돌아오니까요. 네. 매너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근태님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할 댓글은 다 끝났고 오늘 2월 마지막 녹음이라서 저희 비하인드넷 정기 후원자분들을 비롯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잠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기 후원자 항상 같습니다. 아스피린 공상님, 그다음 K허브님 매월 10,000원씩 정기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이번 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죠. 232회, 233회 연속으로 11만 원을 후원해 주신 우리 방귀쟁이 뿡뿡님 가장 사랑스러운 닉네임 방귀쟁이 뿡뿡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좀 한글로 재미있는 닉네임으로서 활동하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닉네임이니까요. 그래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거 뭐 수수료 떼고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한 10만 원 돈 내더라고요. 이번 달 스튜디오 대여 비용으로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이 또 가능했습니다. 그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뭐 많은 응원과 격려,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댓글로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35회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시즌 최종 정리 시간이 왔습니다. 2019-2020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경기들 리뷰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에 앞서서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직전에 정규리그 개인 수상자 발표가 있어서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개인 수상자가 발표됐고 2월 22일 토요일에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1차전 시작하기 전에 각 경기장에서 시상식도 진행이 됐어요. 정규리그 MVP는 사할린의 미하일 클림축쿠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득점왕, 도움왕, 포인트왕 지난회에 안내드린 대로 안양할라의 신상훈, 김기성, 안양할라의 김상욱, 오지글스의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각각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 베스트 포워드, 이제 베스트 6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베스트 포워드에는 안양할라의 김상욱, 빌 토마스, 오지글스의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가 2년 연속으로 받게 됐어요. 베스트 디펜스에는 사할린의 안드레이 코네프, 오지글스의 하시모 토료 이렇게 두 선수가 선정됐고
베스트 골리에는 오지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신인왕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이종민 선수가 수상을 하게 됐군요. 대명은 김영겸, 서영준 선수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신인왕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최우수 심판상에는 일본의 이케가미 신고 심판이 선정됐고 이번 시즌 하키타운 일본 도마코마이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문별로 수상자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견 없으십니까? 예, 뭐 어차피 1, 2, 3위 팀 상위 팀에서 다 뽑는 거야 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니까 저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뭔가요? 연석 기자 먼저 말하시죠. 나는 이 선수가 여기에 좀 아니요, 들어갔으면 저는 한다 이런 거. 선수는 아니었고. 네. 네. 저는 베스트 포워드에 물론 빌 토머스 선수도 잘했어요. 그래도 저는 올해는 브록 힉스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대명 킬러 웨일즈의 브라킥스. 네. 뭐 어떤 면에서? 제일 안정적이었어요. 그 대면 경기를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제 생각엔 힉스 선수가 1라인에서 중심 안 잡아줬으면은 올해 굉장히 그 대면 킬러 웨이스가 공격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항상 힉스 선수가 뭐 어쨌든 공격 부분에서 공격 지역에서 뭐 퍽 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퍽 배분 같은 부분은 물론이고 2차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거든요. 사실 진짜 뭐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이상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힉스 선수 없었으면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오프 가는 게 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포워드에는 브록 힉스 선수가 토머스 선수보다는 위이지 않나 올해라면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포지션별로 또 한 명씩 뽑으면은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뭐 포지션별로 한 명씩 뽑으면 또 나카지마 선수랑 포지션이 겹치잖아요. 이제 그 힉스 선수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베스트 포워드를 뽑았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머스 선수보다는 브록 힉스 선수가 뽑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선수들이 어차피 뭐 상위권 팀에서 뽑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하키타운. 네. 저는 살린이 받아야 되지 않나. 유준호 살린스크. 네. 왜냐면 뭐 관중수를 봐도 압도적이고요. 예, 뭐 벅스 니코가 뭐 사람이 많이 오고 열광적이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살린에 비할 바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원정 다녀보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살린이 절대적이지 않은가. 예, 관중 동원 수라던가 관중의 그런 열정적인 응원 문화라던가 또 뭐 경기장 상태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로 유준 살린스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왠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몰수패 때문에 좀 밉보인 거 아닐까요? 그런 건가요?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마이너스를 당해도 도마코마이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왠지 그냥 아무튼 매년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주는 근데 느낌이어서. 유준호 살린스크는 아직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조금 하나 아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정규리그 1위 팀에서 만약에 정규 시즌 MVP가 나와야 되는 거라면 뭐 미하일 크림추크 뭐 수긍이 갑니다만 하지만 팀 순위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저는 오지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나 나카지마 쇼고 선수에 한 표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신인왕의 경우에는 아시아리그는 2년차 선수도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왔을 경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즌 시작 전에 합류가 돼서 들어온 거는 안 되고. 김영겸, 서영준 선수도 두 번째 시즌을 마치고 신인왕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대학 졸업 이전에 12월 이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그 해에는 뭐 절반 이상까지는 소화를 못 지키고 그 이듬해까지 그게 연장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올 시즌에 데뷔한 선수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저는 대명 킬러 웨일즈 이재희 선수에게 좀 한 표를 주고 싶은 게 29경기에 8골이나 넣었다는 거는 저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대졸 예정인 선수가 이 정도 임팩트를 보여줬던 거는 최근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올 시즌에 데뷔한 선수로 본다면 그렇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플레이오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미파이널
3전 2선승제로 정기리그 1위 대 4위, 2위 대 3위의 대결로 정기리그 상위 팀의 홈 경기장에서 1, 2, 3차전이 모두 진행됐었습니다. 두 개 시리즈인데 우선은 박김찬 PD님이 다녀오신 러시아 유즈노살린스크 시리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기리그 1위 사할린대 정기리그 4위 대명 킬러 웨일즈의 세미파이널 2월 20일 토요일 1차전에서 대명이 선제골 넣고 2피리어드까지 2대2로 맞섰습니다만 3피리어드에 추가 3실점을 하면서 최종 스코어 5대2로 사할린이 승리했습니다. 사할린 데니스 코로바예프,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출장을 했던 경기였고 지난번 양팀이 목동에서 3연전을 가졌을 때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 출장할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었는데 사할린은 블라드미르 로기노프, 안드레이 코네프 선수가 다 복귀해서 정상 출장했고요. 대명은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이번 시리즈 다 결국 뛰지 못했습니다. 김연겸 선수가 라인업에 대신 올라왔었습니다. 23일 일요일에 2차전 바로 이어졌는데 이날은 사할린이 1피리어드에서만 5골을 넣었습니다. 1피리어드 후반에 한 4분 정도 되는 시간에 4골이 집중됐는데 결국은 대명이 이걸 극복하지 못했고요. 최종 스코어 9대2 사할린이 7골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2승으로 시리즈를 끝냈어요. 이날도 사할린은 데니스 코로바예프 골리가 나왔고요. 올 시즌에 대명전 6경기 나와서 다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명은 알렉스 이바노프가 선발 출장했는데 1피리어드 20분 5실점하고 물러났고 박계훈 선수가 2피리어드부터 남은 40분을 소화하면서 추가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사할린이 키릴 스타리체프 선수 해트트릭이 나왔습니다. 3골 1도움, 알렉세이 예르민 선수도 같은 라인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네요. 이날 대명 황두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최시영 선수 도움이 함께 기록된 2피리어드 대명의 만회골이 있었는데 이게 기록은 황두현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되는데 실제로는 안정현 선수의 골이죠. 이게 또 애매한 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최시영 선수의 골이라고 봤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기록지 수정하는 거 얘기하다가 김연겸 선수가 내가 발 맞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김연겸 선수 골인가 하면서 같이 비디오를 돌려봤는데 안정현 선수가 그거 나도 맞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시영 선수가 때렸는데 김연겸 선수 맞고 안정현 선수 맞고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럼 안정현 골이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황두현 선수 골로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황두현 선수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기록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시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왜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근데 심지어 김연겸, 안정현 선수는 아무 포인트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좀 수정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는데 김기성 혼선이 있을 수 아직 있는데 수정 안 되고 있잖아요. 12월 21일 대명과 한라전. 그거 김기성 도움 김상우 골이 돼야 되는 건데 한 달 이상 안 되고 있고 그냥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성 선수 마찬가지인 것 그때 같아요. 도움했으면 올 시즌 20-20 되는 건데. 득점만 빼고 20-20으로 20-20 되는 건데 19도움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딱 그렇고요.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사할린은 이날 막심 유시코프 선수가 나오지 못했고 로만 코피엔코 선수가 대신 나왔습니다. 대명은 2차전에 이민우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됐는데 대신에 이성진 선수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제 4개 라인이 공격에서 다 바뀐 대명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할린이 1, 2차전 2연승 플레이오프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첫 통합 우승 도전을 계속하는 행보였고 2년 연속이자 통산 4번째 플레이오프 파이널 진출이 됐습니다. 아시아리그 참가해서 6시즌 중에 4시즌을 파이널에 가는 그런 사할린의 모습이었고 반면에 대명이 2패하면서 올 시즌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도 플레이오프 첫 승에 실패했다는 거 2년 연속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서머리는 이렇게 끝났고요. 현장에서 보신 박김찬 PD님의 소감도 들어보죠. 네, 저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테스트 웨이드가 결국에는 출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원정길에는 같이 동행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출전이 가능하면 출전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상, 아무래도 이제 뇌진탕 부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담감을 안고 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테스트웨이드의 공백이 정말 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2차전에서 그러니까 1차전에서 이민우 선수도 똑같이 뇌진탕 부상을 당했는데 2차전에 결국에는 출장을 할 수 없었던 게 이 공격과 수비 다 비중을 두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두 선수의 공백이 좀 커 보여서 아쉬웠었고 그리고 대면 킬러 웨일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지친 기색이 지난 목동에서의 경기 때부터 보여졌는데 네. 그게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이어졌었고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어려움. 1피리어드도 온전하게 뛰는 게 힘들 정도로 체력적으로 많이 이게 시즌을 거듭하고 시즌 막판이 되면서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었고 여름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체력 훈련이나 이런 지상 훈련 같은 부분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고지부터 해서 홈 경기장부터 해서 훈련지가 계속 바뀌고 뭐 정상적인 환경도 갖춰지지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이런 막판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할린 정도의 경기력과 체력, 피지컬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뭐 선수들의 기량을 떠나서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지만 뭐 항상 하던 반복되는 실수들, 턴오버들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을 스스로 걸기도 했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두 경기였네요. 네. 박효준 PD님의 일단 감상평을 먼저 들어봤고 이현숙 기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난주 이현숙 기자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나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규 시즌부터 나타났었던 그런 좀 한번 흐름을 잃어버리면은 쭉 미끄러진다라고 진짜 표현을 해야 맞을 정도로 크게 이제 무너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또 두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고 아무래도 또 적지인 사할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장의 압도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뭐 1차전에 그 뭐 50골 같은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게 인정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경기를 물론 뭐 대명 이길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할린이 경기를 또 잡을 가능성이 또 더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좀 많이 아쉬웠고 특히 또 굉장히 또 아쉬웠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참 사할린 첫 원정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첫 경기는 굉장히 그래도 좀 분전하는 느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처음부터 쭉 미끄러지면서 게임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또 1피리어드에 아예 승부가 났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플레이오프 어렵게 갔는데 너무 좀 그때까지 보여줬었던 좋은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은 느낌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었고 개인적으로 콘스탄틴 감독의 그 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 이때까지 뭐 조금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콘스탄틴 감독의 그런 선수 기용이라든가 팀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근데 좀 2피리어드에 5골 먹고 이바노프 선수를 뺀 거는 조금 아쉽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물론 감독이 알고 있었겠죠. 오늘이 많이 어렵겠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좀 악바리 같이 좀 들러붙는 느낌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박계현 선수를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바노프 선수를 그냥 쭉 뛰게 하는 게 부상이 없다면은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승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거고 그리고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된다라고 봤었거든요. 마지막 경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예상이 가능한 수준의 결과이지 않나 싶네요. 물론 대명 팬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운 결과이긴 했겠지만요. 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말씀일 수 있는데 100% 이상 전력으로 임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자신할 수 없는
대명이 또 그런 또 막강한 상대와 맞서는 대명이 일단은 100% 전력이 안 됐다는 거. 부상 선수들, 마이크 테스트리드, 뭐 이민우 이런 선수들 빠지면서 전력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했던 것 같고 2차전에서는 1피리어드 중반에 이봉진 선수가 미스컨덕트 페널티 이후에 또 와르르 4실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근데 반면에 사할리는 뭐 전력 누수 없이 이번 시리즈 임했고 막심 유시코프 선수가 2차전 빠졌다고 하지만 경기력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양 팀의 어떤 선수층의 차이 이게 뭐 전력의 차이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또 오심이 나왔어요. 1차전 2피리어드 사할린의 역전골 상황이었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 코네프 선수가 블루라인 밖으로 빠져나오질 못했는데 지난 목동 시리즈에 이어서 3경기 연속으로 골 상황에서 이제 오심이 발생이 됐고 이게 또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역전골이었기 때문에. 박희철 PD님, 요거 뭐 제가 동영상도 다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오심은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 구성이 일본 주심 둘과 각국에서 한 명씩 라인즈맨이 투입이 됐는데, 예. 러시아 라인즈맨이 투입됐는데 그 러시아 라인즈맨의 실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어린 라인즈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갔고 심판진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냥 그대로 2차전에 또 나왔다라는 거. 예. 그리고 2차전에서도 뭐 골과는 상관없었지만 오프사이드 미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인데 이렇게 어린 심판이 나와도 되나? 뭐 앞서 댓글에서는 뭐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린 심판 나와도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예, 러시아 쪽에서도 검증이 됐으니까 심판을 냈겠죠. 네. 그래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 나오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연달아 터지니까 문제가 3경기 연속 되는 골 거죠. 상황에서 오심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뭐 한 심판이 그런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또 그러게요. 주심 라인즈맨 뭐 지금 네, 골골했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아시아 쪽 심판들의 레벨들이 조금은 천차만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한국 심판이 문제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일본 심판이 문제다, 러시아 심판이 문제다, 서로 다 문제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예, 그 문제라고 서로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예, 개선책이나 방책이 나오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경기 끝난 후에 다들 이게 오심이었다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지가 알고 됐으니까 있죠. 실수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 거죠. 팀에서 항의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다 서로 인정은 하고 있는 거죠. 팀에서 항의를 하는 거고 네.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나 보완이 안 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네. 징계나 처벌이 있든가 뭐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선수들은 과격한 페널티하면 출장 정지 징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판들은 뭐 오심 하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다음 거죠. 경기 또 나오고 네. 뭐 이거는 좀 앞으로 뭐 다음 시즌 계속 될 아시아 리그이기 때문에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네. 네. 이게 그냥 한 나라의 한 리그라고 하면은 뭐 심판들도 그 나라 그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스스로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물론 뭐 룰이 있고 규정집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뭔가 예, 적용되는 부분 기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한 국가에서 그냥 한 심판들이 하면은 그 기준점은 계속 동일하니까 예, 선수들도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해서 할 텐데 지금 아시아리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세 개의 나라에서 각국의 심판들이 오고 가면서 심판을 보는데 그 기준점이 동일하진 않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맞춰야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예, 물론 뭐 리그 시작하기 전에 뭐 심판진 회의도 할 거고 뭔가 이 규정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조금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네. 예, 기준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예. 뭐 그런 좀 기준점 통일도 필요는 한데 사실 최근 3경기 연속 이 오심은 사실 어떤 뭐 심판의 국적이 달라서 성향이 달라서라기보다 이거는 골 여부에 대한 판정은 만국 공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옵사이드는 그냥 세계적인 룰인데 세계적인 룰인데 그거는 이제 이거 뭐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네.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물론 NHL처럼 옵사이드를 판독할 수 있는 비디오 시스템이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앞서 지난해에도 제도적으로도 말씀드린 그게 것처럼 불가능하고 예,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 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 실수하는 부분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뭔가 징계라던가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도나 뭐 시스템상으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 게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좀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아니요. 전혀 늘지 않았고요.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체감은 더 늘어난 것 같죠? 그거는 저희가 중계를 하고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항상 많습니다. 항상 많은데 항상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네요. 더 큰 문제도 아니고 항상 큰 문제를 안고 아시아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저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뭐 옹호하는 말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리그 심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심판을 볼 수 있다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진짜 풀타임으로 내가 올 시즌 아시아리그 심판을 해서 진짜 예를 들면은 NHL이라든지 이런 심판들처럼 뭐 심판협회가 있어 뭐 심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이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러시아 심판이 그랬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나는 거는 올해 KHL은 옵사이드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가 그러니까 스케이트가 공중에 떠 있더라도 블루라인에 걸쳐만 있으면 옵사이드가 아니게 바뀌었어요. KHL 룰인가요? 예. 그게 올 시즌 KHL이 변경된 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혼선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좋게 이제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실제로 이제 KHL 그걸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신들이 새로운 규정을 받고 아무래도 러시아 규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테니까 러시아 심판은 그러면은 일단 러시아에서는 이거 옵사이드가 아닌데 이거 뭐 올해 이렇게 룰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혼선이 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온 것 자체가 이제 근데 아시아리그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콜 자체는 오심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옹호를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뭐 심판진에 대한 처우 문제도 과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개선이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의 개선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일반적인 경기 운영하는데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만큼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심판의 처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에 진짜 심판분들이 뭐 아시아리그 한 시즌 풀타임으로 뭐 주심 딱 그러니까 진짜 전임 주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것만 전념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걸로 어느 정도 훨씬 더 이제 좀 많이 그런 생활에서의 부담 좀 경감이 된다라고 싶으면은 이것만 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러면은 그런데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욕먹을 만한데 진짜 완전히 근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심판의 콜의 이제 질에 이거는 사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은 진짜 전임 먼저 올 한 시즌 동안 그러니까 뭐 진짜 아시아리가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이 선수 심판들이 뭐 전국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콜을 하면서 진짜 한 시즌 전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 심판의 잘못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분의 머릿속에서 혼선이 있지 않았나. 이건 뭐 사실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다. 왜 왔으면 아시아리그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선이라는 거죠. 그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없다라면서요. 젊은 심판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가능성도 거죠.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게 문제죠. 아, 참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문제 덩어리죠. 네. 일단 그렇게 일단 이 사할린과 대명의 시리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시리즈 더 있죠? 우리나라 안양에서 진행이 됐었던 안양 한라대 오지이글스의 세미파이널, 정기리그 2위 안양 한라대, 3위 오지이글스의 대결이었습니다. 날짜는 같았는데요. 22일 토요일에 양팀의 1차전에서는 안양 한라가 이영준, 안진희, 조민호 선수의 골로 최종 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한라는 맷달튼, 오지이글스는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골리 출장을 했어요.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정기리그 최종전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1차전에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결장했습니다. 한라는 안진휘, 이현승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번 시리즈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오지이글스는 수비수 하시바리오 선수가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23일 일요일 2차전이 이어졌는데 이날 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라가 선제골 넣고 앞서가는데 오지이글스가 1피리어드에 바로 3대1로 역전을 했고, 이후에 한라의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만 결국 최종 스코어 5대4로 한 골차 오지이글스가 승리했습니다. 이날은 오지이글스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나와서 맷달튼 선수와 대결을 펼쳤어요. 오지이글스의 타일러 레던바크 선수가 결승골이 됐던 쇼트핸디드 골 포함해서 2골 기록을 했고, 오사와 유토 선수도 2골 1도움, 다카기 겐타 선수도 1골 2도움을 올렸습니다. 한라는 신상훈 선수가 2골, 이 2골에 김기성, 김상욱 선수 도움이 다 기록됐습니다. 오지이글스의 하시바리오, 고온 유스케 이 수비수 2명이 결장했는데 3차전까지 다 나오지 못했고요. 한라는 안진희 선수가 1차전 경기 도중에 어깨 부상이 재발해서 2차전 이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릭스 플란트 선수도 무릎에 부상을 입으면서 2차전에 또 나오지 못했어요. 1승 1패가 됐고요. 양팀 25일 화요일에 마지막 3차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라가 김기성 선수의 2골이 있었고, 오지이글스도 계속 추격전을 펼치면서 2대2까지 갔었는데 3피리어드에 신상훈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안양 한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로 이번 시리즈의 승자가 됐습니다. 3차전 역시 맷달튼 대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나왔고, 한라의 김기성 선수 2골에 김상욱 선수 도움 2개, 신상훈 선수가 3피리어드 결승골, 시리즈 승리를 결정하는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3경기에 3골 1도움 활약이었네요. 3차전에 엘릭스 플란트 선수가 복귀는 됐던 한라였고요. 근데 이날 이제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2월 23일자로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25일 3차전은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한라가 2승 1패로 플레이오프 파이널에 올라갔고 2년 만에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지이글스는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3차전까지 결국 갔던 양팀의 정말 치열했던 시리즈였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이현숙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오지가 맥킨타이어의 부상이라는 변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1차전부터 좀 일격을 맞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맥킨타이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오면은 또 굉장히 좀 유사한 그 안양 시리즈랑 유사한 느낌으로 갈 수 있으면서 좀 신승을 할 수 있었던, 물론 뭐 안양 한라도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이제 예기치 못한 요런 맥킨타이어의 결장 같은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시리즈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글스도 역시 뭐 안양에서도 진짜 뭐 슈팅 60개 이상 뭐 막으면서 그냥 흐름이 아예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줬던 맥킨타이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절대적으로 의지를 했었던 수호신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나리사와 선수도 아시아리그 레벨에서는 굉장히 좋은 골이긴 하지만 저는 결정적일 때 한두 개를 막아주는 건 결과적으로 맥킨타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난 거죠. 좀 뭐 안타까운 결과가 됐습니다. 뭐 오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네. 뭐 한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진짜 저는 한라 결과 좀 불안했던 부분은 2차전에서 한라 지는 그림이 정말 나빴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계속 이제 뭐 따라가는데 또 이 추가골 먹히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막 반대쪽 포스트 맞고 나간 거 이런 다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한 7대4 정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수가 분명히 이제 제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겼단 말입니다. 물론 뭐 30세에 4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맥킨타이어 선수가 잘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오지가 한라를 좀 잡는 느낌으로 이긴 경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3차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3차전은 한라가 조금 더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나가면서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팀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경기가 많이 났었고 다 거의 다 이제 접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예상치 못한 맥킨타이어에 비해서 물론 뭐 한라도 플랜도 못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제 누누이 언급을 드리지만 플랜트 선수는 한 2년 전부터 조금은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실전 부분에서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스케이팅 같은 부분은 예전부터 그렇게 강점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플랜트가 빠진 것보다 맥킨타이어가 빠진 게 더 컸다라는 거죠. 오지 입장에서. 네. 그거는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4승 2패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예 압도적으로 오지가 진짜 한라를 찍어 누르는 느낌의 경기라기보다는 접전을 제압하기 때문에 그 접전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맥킨타이어가 필요했는데 빠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라 입장에서는 근데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좀 예전 한 2, 3년 전에 한라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경기 양상이 나왔으면 예전 안양 한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점수 차로 다 이겼을 게임이었어요. 다. 이제 두 번째 경기 좀 아쉬운 경기를 제외하면은 첫 1, 3차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는 게임들이었는데 확실히 예전과 같은 좀 공격의 그런 날카로움 같은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신상훈 안진희 선수가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복귀가 되지 그러니까 그 예전만큼의 그런 느낌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좀 여운을 남긴 시리즈를 이기긴 했지만 좀 여운을 남겼던 시리즈이긴 했었어요. 네. 자, 드류 맥킨타이어의 부상 변수. 일단 뭐 이현숙 기자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수였던 것 같네요. 박진철 PD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매 시리즈 정규리그 때도 마찬가지고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두 팀은 한 끗 차이인데 예, 그 한 끗을 누가 가져가냐 그 싸움인데 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5대5 상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차이는 이제 부상 변수와 운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게 조금 더 한라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도 지난주에 두 팀 너무 백중세라서 네. 그런 부분으로 결국 승패가 나뉘지 않을까 했는데 예, 말씀처럼 네. 그렇게 결국엔 승패가 갈렸고 네. 그래서 뭐 양팀 다 뭐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는 안 남는 경기를 한 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내년 시즌에도 이렇게 쭉 경쟁을 유지를 하면은 좋은 또 한일 라이벌 관계로서 유지가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세 경기였습니다. 네. 그 사할린과 대명 시리즈가 좀 한쪽으로 기울게 끝나서 아쉬웠다면 이 두 팀의 승부는 정말 기대했던 대로 정말 팽팽하게 흘러가서 재미있게 봤었고요. 저도 뭐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의 1차전 결장과 2, 3차전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뭐 아시아리그 올 시즌 베스트 골리가 안 나왔다는 부분 오지글스로서는 뭐 전력의 약화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2차전 한라가 득점에 바로 실점하는 패턴이 계속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3피리어드 초반에 3대4까지 추격을 해놓고 파워플레이를 하다가 에릭 리건 선수가 뜻하지 않은 정말 예상 밖의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면서 쇼텐디드 골 그게 결승골이 됐다는 점 많이 좀 한라로서는 뼈아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차전은 뭐 그래도 김기성, 김상욱, 신수항은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면서 해결사 역할이 잘 됐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팀의 리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계속 지적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얘기를 또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 심판 구성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즈노 살린스크 시리즈에서는 일본인 심판 2명이 레프리,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양국에 한 명씩 라인즈맨 이렇게 심판 구성이 됐었고 안양 시리즈에서는 한국인 심판 한 명, 일본인 심판 한 명이 레프리, 양국 한 명씩. 라인즈맨은 뭐 유즈노 살렌스크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양국 한 명씩 이렇게 갔단 말이죠. 지난 시즌에도 제가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었었는데 이게 같은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인데 왜 한쪽은 이렇게 가고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가는가. 그러니까 양쪽 다 제3국 심판 2명으로 레프리 하든가 아니면 양쪽 다 양국 심판 1명씩 하든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적어도 최소한 양쪽의 통일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1위, 4위 대결은 제3국 심판으로 가고 2위, 3위 대결은 양국 심판 1명씩 가자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그 결과가 계속 나오는지도 좀 의아하고 심판진 구성에 관한 어떤 확고한 원칙이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괴는 아까 앞서 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뭐 아시아리그 본부에서 심판 운영을 하고 심판 돈 지급을 다 하고 뭐 심판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이러면은 그럼 아시아리그 본부에서 다 정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각 구단에서 이제 차출을 해서 심판진 구성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사할린과 대명의 경기의 심판 구성은 대명에서 먼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3국 심판으로 구성을 해달라 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 우리가 다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하는 뭐 어떤 원칙이나 규정은 없는가 보네요.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네. 저는 만약에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플레이오프 파이널은 근데 파이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매 시즌마다 북미에서 심판을 데려와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과연? 저는 좀 약간 그것도 좀 의아스러웠는데. 아니요, 과연이 아니라 그거는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확고한 원칙이 계속 없는 것 같아서 플레이오프 파이널은 무조건 북미 심판이다라는 규정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자고 아시아리그 회의에서 정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근데 저는 왜 같은 시리즈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이것도 좀 저는 좀 최소한 통일, 북미 심판으로 가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좀 그래야 이렇게 매번 그때그때 다르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됐어요. 어떤 리그의 어떤 당위성, 권위를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게 됩니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할 때 게임을 진행하는데 각국의 심판들 주심이 하나씩 나와서 더군다나 또 라인즈맨은 그 홈팀 국가 그 라인즈맨 둘이 나와서 결국엔 3대1 구도가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골저지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부터 뜯어 고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항상 이제 신뢰를 못 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뭐 한국 심판은 일본 페널티 콜만 잡고 일본 심판은 한국 콜만 잡고 뭐 이렇게 계속 서로 신뢰를 못 쌓는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도저히 또 그게 반복돼서 피해를 입을 수 없으니까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제3국 심판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거는 정규리그부터 뜯어 고쳐야죠. 단순히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구성원이 달라졌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그 이전에 지금 아시아리가 갖고 있는 심판 운영의 그런 구조부터 뜯어 고치는 게 먼저이죠. 다음 시즌에는 이거에 대한 좀 공표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규리그는 이렇게 가겠다. 플레이오프는 세미파이널 땐 이렇게 가고 파이널 땐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게 좀 미리 공표가 되고 그대로 좀 시행이 되면 뭐 이해할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바뀌니까 저는 그 부분에 좀 또 한 번의 아쉬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을 해야 되는데 사할린과 안양알라의 파이널이 없어졌습니다. 오전 3선승제.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안양에서 1, 2차전 하고 그 다음에 유즈노 살렌스크에서 3, 4, 5차전을 해야 되는데 2월 26일 수요일에 아시아리그 사무국이 공식 발표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이번 파이널 취소. 결국 파이널에 진출한 사하린과 안양알라를 공동 우승팀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리그 시즌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0-2011 시즌에도 공동 우승팀으로 이렇게 끝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도 안양알라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도호쿠 브레이블레이즈와 안양알라가 2011년도죠.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일본 지진으로. 네. 그때도 취소가 되고 공동 우승 처리가 됐었죠. 네. 결과적으로 사하린은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우승, 첫 통합 우승이 됐고 한라는 2년 만에 플레이오프 우승, 통산 6번째 플레이오프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고 아쉽긴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35회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KHL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HL 정규리그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에 끝납니다. 2월 27일 목요일 밤에 정규리그 마지막 5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야, 근데 정규리그 5경기가 다 지금 순위 결정이 걸려있는 경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실 시점에는 뭐 경기가 진행 중이거나 다 아니면 뭐 나왔을 이미 겁니다, 결과가 나왔을 그때 거나 되면.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컨퍼런스별로 볼 텐데 서부가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서부 순위가 플레이오프 매치업이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죠. 예, 뭐 마지막 경기까지 지금 순위 변동 여지가 생겨버렸고요. 플레이오프 팀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동부보다 먼저 결정이 됐을 겁니다. 플레이오프 나가는 팀들 자체는요. 8팀. 근데 아직도 순위 싸움이 진행이 중입니다. 지금 마지막 경기 결과로 바뀔 수 있는 순위가 1위, 2위 싸움, 그리고 3위, 4위 싸움, 그리고 7위, 8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매치업이 하나도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1, 2위 싸움에 지금 체스카가 마지막 경기가 소치랑 경기고요. 3,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디나모 모스크바가 마지막 경기가 디나모 민스크랑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만약에 이번 경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지. 1위가 되는 거고 3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대진이 쭉 쉽게 또 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지금 동기부여까지도 확실하게 돼 있거든요. 앞서 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체스카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체 1위도 걸려 있습니다. 체스카가 지금 스카에게 승점 1점이 뒤진 채 서부 2위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팀이 승점이 같아지면 정규승이 많은 체스카가 예. 서부 1위를 하게 돼요. 정규승이 9승이나 차이가 나기 네. 때문에 사실상 스카가 이제 동점이 되면은 무조건 타이브레이크에서 밀리게 되고 네. 만약에 오늘 체스카가 오늘 경기 승리해서 94점이 되고 아크바르스가 오늘 경기를 지면은 전체 1위가 체스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두 팀도 있고 지금 또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4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만납니다. 5위인 스파르타크가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네. 진짜 너무너무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진짜 요케리트가 사실 그저 또 좀 시원하게 이겨가지고 조계 3위를 확정 지었는 게 제일 좋았는데 요케리트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토르페도한테 잡히고 스카한테 한번 잡히는 바람에 오늘 경기 디나모 모스크바가 이기면은 3등 자리가 또 바뀌게 됩니다. 로코모티프냐 이제 스파르타크냐 골라라 하면은 무조건 이제 로코모티프를 고르려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3, 4위 팀 같은 경우에는 1, 2위, 3, 4위 싸움하는 팀들은 좀 동기부여는 잘 돼 있다. 이제 또 중요한 것도 7, 8위 싸움이긴 한데 7, 8위는 결과적으로 또 스카냐 체스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7위 토르페도 8위 비티아지인데 일단 비티아지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비티아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 2점을 따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순위가 바뀌거든요. 근데 뭐 아주 큰 거는 아닙니다. 예. 자, 이게 총 4개의 대진표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은 서부인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그 서부의 흥행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서부는 진짜 4개 매치업이 전부 다 흥행 매치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매치업을 알려드리면 체스카 1위 되고 8위에 비타지. 그래서 모스크바 더비 1라운드부터 작년이랑 똑같이 보는 거고요. 예. 2랑 이제 또 2위 스카와 2위 스카 그리고 7위 토르페도가 되면은 토르페도가 진짜 스카를 귀찮게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실 이제 토르페도가 동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돌풍의 핵심이 되면서 7번 시드로 2번 시드인 바리스를 거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간 전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두 팀 만나게 되면 그래서 재밌는 결과가 나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3위와 6위의 요케리트 로코모티프가 만나게 되면은 또 재밌는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디나모 모스크바 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그렇죠. 요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디나모를 응원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3위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네. 이제 좀 흥행 매치가 나오게 되면은 4등, 5등 디나모, 스파르타크 이보다 더 좋은 매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서부의 매치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를 볼 텐데 동부 컨퍼런스는 1위부터 8위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치업은 다 결정이 됐어요. 이제 플레이오프 매치업까지 다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방송 때 아무르랑 넵테이미크가 서로 3번을 붙는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최종 플레이오프 자리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예. 그게 이제 아무르와 이제 넵테이미크의 3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4번째 경기지만은 맞대결 3번째 중에 마지막 경기에서 네. 결정이 됐는데 최종전인 2월 24일 경기였어요. 근데 두 팀이 연장까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르는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넵테이미크는 그냥 여기서 이기면은 플레이오프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3대3 연장에서 아무르의 토마시 조호르나 선수가 수비하다가 스틱을 이렇게 던지면서 해서 시도를 했다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페널티 샷이 됐고 이 페널티 샷이 결정이 되면서 경기가 끝났어요. 그게 그대로 골로. 그렇죠. 그러면 넵테이미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넵테이미크 SNS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르가 게임을 던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아무르가 참 이 애꿎은 게 최종전은 또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8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안타깝죠. 그래도 사실은 넵테이미크가 기세를 많이 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넵테이미크가 어쨌든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3연승 딱 올리면서 깔끔하게 8등을 확정을 짓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넵테이미크가 8위로 막차를 타게 됐고 9위 아무로 10위 쿠눈 레드스타. 현재는 11위 아드미랄, 12위 트락토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위권 그렇습니다. 순위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오늘 이제 동부의 정규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트락토르와 아드미랄의 동부 최하위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경기가 남아 있는데 트락토르가 이기면 최하위 탈출.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지금 남아 있네요. 동부 일단은 플레이오프 매치업이 다 결정이 됐으니까 하나씩 좀 보죠. 먼저 1위 아크바르스 카잔 대 8위 넵테이미크 니즈네 캄스크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봤을 때 1-8시드니까 그냥 이기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규 시즌 전적을 보면은 2승 무조건 정규 시즌 전적 상위 시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2승 1패 1슈다우패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하네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오. 그래서 아크바르스가 진짜 안 풀리는 게임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넵테이미크는 그래도 공격진에 괜찮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얕보면은 한 방 얻어맞기 딱 좋은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크바르스가 또 그리고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간 게 또 정규 시즌에 그런 이 흐름이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아크바르스가 확실하게 분위기를 안 잡고 가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아크바르스의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 있잖아요. 예. 시즌 최종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1라운드 결장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아하. 요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좀 박빙으로 갈 수 있을 부분이 있는 좀 매치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넵테이미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뭐 시즌 초반에 뭐 6연승, 연승 쭉쭉쭉 하다가
뭐 연패 쭉쭉쭉 하긴 했지만 네. 연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시즌 최종전은 3연승을 하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타는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리즈가 요 시리즈입니다. 네. 그리고 2위 바리스 누르술탄 대 7위 메탈루르크 마그니토 고르스코의 대결이 있습니다. 바리스 누르술탄이 시즌 막판에 좀 좋았는데 예. 과연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질까요? 결국 챌린저프 디비전은 바리스의 품으로 또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올해도 디비전 1위를 했는데 메탈루르크가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전적도 2승 1연장승 1패이기 때문에 바리스가 전적은 자체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가 후반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메탈루르크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보로베프 감독도 팀을 어느 정도 수습을 했고 뭐 새로운 자원도 어느 정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예전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힘,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 같은 걸 봤을 때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4대2 정도로 바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리고 바르시 같은 경우에는 뭐 카자흐가 지금 국가대표팀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에디 파스칼 선수가 또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스칼 선수를 뚫을 만한 창이 메탈루르크에 충분한가라는 걸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코셰치킨 선수랑 이제 1대1 비교를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파스칼 선수는 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바리스가 좀 수월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다음 시리즈 3위 아반가르트 홈스크 대 6위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결도 좀 수월한 대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트가 3위로 떨어진 게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전에 메탈루르크와의 그러니까 시즌 최종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방가르트가 많이 고전을 했었습니다. 좀 시원한 경기력은 당연히 안 나왔음은 분명하고 네. 오히려 아방가르트가 최근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부상자들이 꽤 많이 복귀를 했습니다. 최근엔 제르노프 선수도 복귀를 했고 예멜린 선수도 마찬가지고 꽤 많이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잘 안 올라옵니다. 아방가르트가. 그러면서 좀 후반기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됐다라는 부분은 지금 아방가르트 같은 경우 메탈루르크만은 더 좀 힘들 가능성이 컸어요. 이제 경기적인 전반적인 경기를 봐도 그렇고. 근데 살라바트랑은 정말 지금 전적부터가 압도적이거든요. 3승 1슛아웃승 4승 을 싹 아방가르트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도 봐도 지금 또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라인은 좀 더 강력해졌는데 예전에 강점이었던 1라인이 예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의 약점 그리고 하나 좀 비벼볼 만한 부분은 메트솔라 선수가 상대방의 봅코프 선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올해 봅코프 선수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텐딩 부분에서도 뭐 한 5대5 싸움이 나온다고 봤을 때 뭐 나쁘면 한 6대4 정도로 뭐 살라바트 우위를 주죠.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전력 차이가 아방가르트가 확실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도 사실은 뭐 아방가르트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 팀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4위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대 5위 11위 노보시비르스크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결국은 이 두 팀이 만났군요. 결국은 또 요 두 팀 또는 아니고요. 요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업셋 시리즈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이시다고 여기는 하셨죠? 또 좀 냄새가 나는 시리즈죠. 네. 왜냐하면은 이 시즌 전적이 1승 1연장패 1숏아웃패 1패로 11위가 우위예요. 여기는 11위가 3번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연장이 2번 평원되긴 그렇죠. 한데 뭐 슛아웃 운빨이고 연장은 3대3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 시리즈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야쿠프 코바르시 선수가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압토모빌리스트의 주전 골리가 부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막 갈키니 선수라든지 좀 젊은 선수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젊은 골리가 나왔을 때 11위를 한테 4대1로 완승을 거뒀을 겁니다. 아마 최종전이 1승이 그 경기였어요. 네. 그래도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가서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그리고 11위에는 하리 세테리 선수라든가 1라인 힘 자체는 진짜 대단합니다. 뭐 푸스티네 선수는 벌써 재계약을 했어요. 내년 시즌까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토모빌리스트가 생각보다 역습에 대한 이런 그 역습으로 어쨌든 아웃넘버 찬스 같은 부분을 수월하게 만들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힘들게 갈 수 있는 시리즈예요.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 5위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이길지. 뭐 전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압토모빌리스트가
4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전력입니다만은 올해 아프토모빌리스는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좋을 때 뭐 8연승 막 연승 쭉 하다가도 쭉 미끄러지는 부분, 사실 이거는 사실 아프토모빌리스트가 최근 몇 년간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무리 이제 슈퍼스타 선수들이 많다라고 해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골리셰프 선수도 부상에다가 다추크 선수는 올 시즌도 뭐 여전히 몸 상태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쭉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아프토모빌리스트 쪽에 많기 때문에 뭐 11위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리즈가 아닌가 싶네요. 4위, 5위 대결, 여기가 좀 예측하기 가장 어렵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KHL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최종전까지 해서 계속해서 더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NHL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NHL 하덴낫을 대신해서 이적 시장 마감을 정리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현수 기자님께서 정말 많은 트레이드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볼 순서를 마련했는데 오늘 뭐 다 다루지는 못한다는 걸 일단 그렇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네. 뭐 조금 궁금하시면은 뭐 블로그에 하나씩 어쨌든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트럴전이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한글로 검색하면 한글도 돼요? 나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해봐서. 네. 예, 아무튼 이현수 기자님 블로그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팀별로 한 8팀 정도 정리를 해주셨네요. 카테고리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번 이적 시장은 좀 많은 트레이드가 나오기도 했었고, 좀 전반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서 사는 쪽에서 좀 비싸게 사야 됐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사는 쪽에서 좀 더 비싸게 샀다. 선수를 데려온 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한 팀씩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팀부터 볼까요? 좋았던 팀 쪽에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았던 팀, 긍정적인 평가를 주시는 팀인데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요 영입은 2020년 2라운드, 2020년 3라운드, 지명권 거의 한 4장이 이제 주축이 됩니다. 2021년 5라운드, 21년 4라운드 이렇게 됐는데 예. 확실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눈에 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좀 진작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괜찮았는데,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지명권을 좀 모았어요. 2020년 4라운드 지명권으로 받아온 스캔델라 선수, 4라운드 지명권으로 스캔델라 선수를 사왔는데 팔 때는 2라운드 플러스 4라운드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거의 뭐 사기 가까운 장사를 이번에 많이 했고요. 잘했다는 겁니다. 네.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코발추크 선수라든지 톰스, 커즌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전혀 영입을 하는데 아무런 공을 들이지 않고 한번 긁어보자 한 1년 단년 계약 선수들도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지명권을 따닥 받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토대를 또 구축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드래프트 지명권, 그러니까 신인 지명권 14장, 2021년에 10장입니다. 진짜 뭐 무수한 지명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발판이 될 만한 이런 뭐 며칠간을 보낸 몬트리올입니다. 선수를 내보내고 대신에 지명권을 끌어모았던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올 시즌 플레이오프와는 뭐 좀 9점 차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또 좋았던 팀들 볼까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피츠버그 펭귄스는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인데 올해는 진짜 컵을 노릴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영입은 파트리크 말로 선수를 세너제이에서 영입을 했고, 버펄러에서 코너 쉘이 이번 로드리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이 영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팀 컬러에 딱 맞는 영입이라는 거예요. 깔끔한 역습, 속도전, 이 부분 제가 피츠버그 학기를 언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딱 알맞은 자원들이 저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뭐 말로 선수 올해 뭐 나이랑 이런 것 때문에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스케이팅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선수고, 마무리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리반 체제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좀 캡 문제 때문에 보내야만 했었던 코너 쉘이 이런 선수들을 다시금 데려왔다.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팀에 적응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응이 다 돼 있으니까. 예전에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려온 선수들이 다 팀 색깔에 맞는다.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실제로 결과물로 나올지 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좋았던 팀이 한 팀 더 있네요. 어딘가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도 피츠버그 펭귄스와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 보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요 영입 같은 부분은 블레이크 콜먼 선수를 뉴저지에서 데려왔고 보고시언 선수 자유계약에서 데려오고 구드로 선수를 세너지에서 데려왔습니다. 네. 바클레이 구드로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좀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지난 플레이오프의 탈락이 좀 거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뭐 지난 예전에 뭐 오프 시즌에 그 패트릭 머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데려온 거 보면 확실하죠. 근데 콜먼 선수도 치킨 같은 플레이에 능하면서 득점력이 있는 선수고 네트 앞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세너제이에서 조금씩 이제 역할이 늘어가던 구드로 선수 영입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1라운드 지명권 2장이랑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 1명을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템파베이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라운드가 1라운드 같지 않은 1라운드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 땡겨서 1라운드로 구드로를 뽑았고 조금 뭐 NHL에 가까운 선수를 뭐 데려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드로 선수를 1라운드 데려온 거는 이제 팀 계약상에 이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1라운드 급 3장을 보낸 게 아주 그렇게 크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보고시언 선수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뭐 3라인 정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브레이든 코번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크게 실점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반적인 깊이를 좀 늘려보자. 그리고 보고시언 선수도 좀 피지컬 같은 플레이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과적으로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는 좋은 보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주긴 했습니다만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실패 이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는 대목이고요. 자, 템파베이 라이트닝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뭐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해주신 총 3팀을 먼저 봤고 이제부터는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재빠르게 좀 움직인 팀이 있어요. 그 팀을 하나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애나하임 덕스입니다. 재빠르게 움직였다고요? 애너하임 덕스? 예.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다른 팀들의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읽으면서 그 빈틈 시장을 좀 적세적도로 노린 이런 트레이드가 많았거든요. 네. 악셀 안데르손 그리고 2020년 1라운드 지명권 덴턴 하이널 이 세 개 자원을 보스턴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워싱턴으로부터 뭐 크리스티안 유스 이런 선수랑 그 다음에 콜럼버스로부터 뭐 소니 밀라노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하이넌이나 밀라노 같은 영입의 부분이 다른 팀들의 상황을 잘 파악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캡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공격수가 과잉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캐치를 해서 선수를 데려오는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 점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이 다른 팀들의 상황을 잘 파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최근에 드래프트 같은 부분에서 애너하임이 좀 젊은 공격수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망주 풀이 좀 젊은 선수 공격수들이 좀 많아진 편이에요. 근데 좀 수비수들은 그 반면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좀 빈틈을 뭐 안데르손 선수라든지 아니면 유스 선수 이런 선수를 영입한 부분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 상황적인 이점을 굉장히 잘 활용한 트레이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애너하임을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애너하임 덕스는 올 시즌 이미 플레이오프는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렇죠. 뭐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뭐 보스턴이나 워싱턴을 상대로 장사를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애너하임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팀인가요? 영입 자체는 괜찮은데 좋아요. 근데 좋은 전망만을 드리기는 어려운 팀이 있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는 지금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데. 그렇죠. 완전 이제 네. 올인을 했거든요 지금. 네. 트로책, 빈센트 트로책 선수 영입하고 사미 바타넨 그리고 브레디 셰이까지 영입을 했는데 네. 주축이 될 만한 선수를 사실 너무 많이 영입하는 거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전력을 개선할 수 있는 만한 자원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2, 3라인의 수준 선수진이 큰 폭으로 강화됐다라는 부분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큰 폭으로 전력을 이제 바꿨다라는 부분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팀 체제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14경기, 10몇 경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충분한 경기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부진한 좀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타는 셰이 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은 분명합니다만은 해밀턴 선수 부상이고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수비진에 또 너무 많은 자원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수비수가 많아도 결과적으로 수비 이제 그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NHL은 선수 출전할 수 있는 스케이터 수가 그 IHF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3라인 정도밖에 가동을 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8명, 10명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문 부호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가 영입 자체는 괜찮지만 항상 뭐 무조건 좋은 영입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분명한데 이 선수들이 팀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는 낙관만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결과가 또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팀인가요? 갈피를 좀 잡을 수 없는 팀을 두 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지? 라는 거. 예. 근데 버펄로 세이버스 플레이오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플레이오프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웨인 시몬스 선수와 도미니크 카운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지금 플레이오프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팀의 순간적으로 파워플레이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인 시몬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부터 일단 의문부호가 들고 셰리 로드리그 어떻게 보면 좀 기피적인 측면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을 보내면서 카운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트레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웃긴 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리면은 셰리 로드리그 선수가 차지하는 캡이 많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두 선수가 올해 시즌 끝으로 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예. 그러니까 캡 처리를 하는 목적도 아니란 말이에요. 카운 선수를 데려온 게. 의문부. 그러고 플레이오프 아주 진짜 갈 수 있는 팀도 아닌데 시몬스 선수를 영입을 했다? 이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면 몬트리올이 그랬던 것처럼 뭐 프롤리크 선수 팔면서 뭐 움직임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한소 선수 어떻게 보면 좀 군침이 돌 만한 매물 자체는 꽤 있었거든요. 버펄로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왜 굳이 플레이오프 푸시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넣어봤습니다. 현재 입장과 좀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팀 한 팀 더 있는데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입니다. 토론토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토론토는 지금 디비전 3위긴 한데 이게 자칫 플레이오프에 못 나갈 가능성도 다분한 위치잖아요. 지금 콜럼버스랑 승점이 똑같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디비전에서 좀 디비전 3위에 못 들어온 팀들이랑 비교하면은 승점이 많이 낮습니다. 좀 불안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020년 5라운드 지원권을 베이거스로부터 영입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베리 선수가 사실 트레이드 물망에 오르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졌고 사실 베리 선수를 매물로 쓰면은 괜찮은 수비형 수비수는 제가 생각했을 땐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지 그런 세부적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못했어요. 이미 팀 수비에 굉장히 큰 약점을 노출하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리 선수를 활용하면은 괜찮은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캠벨 선수 잘 데려왔습니다. 근데 레네르 선수를 일단은 시카고로부터 한번 데려왔었어요. 그러면서 캡 50% 우리가 짊어질 테니까 하면서 보냈습니다. 캡 짊어지고 레네르 선수 캡 50% 짊어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토론토의 백업 골리라든지 골리진 그렇게 탄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 약간은 좀 의문스러운 점은 남아 있는 좀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선수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다 할 지금 선수 보강은 없다는 점. 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래요. 버펄로와 토론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팀으로 일단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팀 남았는데요. 아쉬운 팀이라고 써주셨네요. 예, 뭐 대놓고 아쉬운 팀이라고 적었는데 디트로이트 네. 레드윙스입니다. 뭐가 잘 안 됐습니까? 이게 디트로이트는 일단 뭐 동부 최하위인데 그렇죠.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장사를 잘 못해서요. 네. 아 이게 진짜 답답한 상황이고 영입한 선수들은 샘 가니에 선수와 카일 브로드잭 선수.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드먼턴의 GM이 전 이제 디트로이트의 또 홀란드시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느낌이 좀 나는 이런 또 에드먼턴과 좀 트레이드를 했는데 사실 더 좋은 대가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그린 선수를 보냈고 근데 마이크 그린 선수를 보내면서 캡은 또 50% 디트로이트가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라운드밖에 못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 스캔델라가 2라운드 플러스 4라운드에 팔렸다. 이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트레이드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거 감안하면은 너무 이 보잘것없는 대가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팀의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안드레아스 에스나시우 선수를 보냈는데 이 선수 보내면서 2라운드 2장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오타와가 장가브리엘 파조 선수를 아일랜드스로 보내면서 1라운드, 2라운드 받은 거 생각을 하면은 너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에서 에스나시우 선수가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에스나시우 선수가 이때까지 보여준 거라든가 그동안의 좀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파조 선수보다 사실 거의 뭐 못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데 이거는 좀 많이 사실은 좀 못 받은 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아이즈먼 단장 들어와도 썩 시원하게 뭐랄까 잘 풀린다는 느낌으로 오프 시즌부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레드윙스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인데 그렇죠. 네, 미래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잘 살리지 못했다. 이 받은 대가가 너무 좀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지금 굉장히 시장 가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총 8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뭐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현수 기자님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 정보와 진짜 분석과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번 드릴 말씀이지만 네.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요즘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트레이드. 그래서 또 지금 관련? 또 한창 네. 뭐 정보가 많을 때라서 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팀당한 이제 20경기도 남지 않은 NHL 이번 시즌인데요.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결과 플레이오프까지 말을 해주겠죠. 네, 흥미진진하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더넷 235회 오늘 나눌 이야기는 모두 다 나눴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의 온더스포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있다는 거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월에 236회로 다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